환경 호르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 16종을 제외한 51종 중에서 42종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취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 근거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호르몬을 관리 규제하는 근거 법령도 새로운 두 법으로 이전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현재 페타노닐류, 비스페놀 A, 디텔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 벤질프탈레이트 등 4종의 물질이 관찰물질로 지정되어서 제조량, 수입량,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DHP, DBP, BBP 등 3종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환경호르몬 음식물질인 페닐파라벤도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없다.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가 없다. 2014년에는 EU는 5가지 종류의 파라벤, 이소플로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벤틸파라벤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오늘날 환경호르몬을 의심받는 물질이 한둘이 아니다. DDT는 유기염색의 농약의 일종으로 전세계 여론의 주목을 처음 받은 환경호르몬이다. 폐경 후에 다량의 DDT가 노출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DDT가 유방암을 특별히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DDT는 원래 자연에 존재했던 물질은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화학자 자이들러가 1874년에 처음 합성에 성공한 화학물질이다. 당시에는 DDT에 살증 효과가 있는지도 몰랐다. 살증 효과가 발견해진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다. DDT 같은 화학적인 살충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국화학과의 단생 화초인 제충국이 모기를 죽이는 향불과 천연 농약으로 사용이 되었다. 제충국은 양도 적고 가격이 비싸 일반에 대형 공급되기 힘들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제충국 원료의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디톡스 음식, 녹차, 마늘, 미역, 전복, 굴, 클로렐라 이런 것이 디톡스 음식으로 네. 환경호르몬의 종류는 수십 년 전과 큰 충격을 가졌던 SBS의 환경호르몬의 습격에서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담아서 얼린 밥을 전자레인지에 몇 분간 데운 뒤에 밥을 꺼내서 시험한 결과 환경호르몬의 물질인 하나인 DHP가 검출되던 내용이 방송이 되었다. 포털레이트의 일종인 DHP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과소재로 환경호르몬입니다. 담당 PD는 밀폐 용기 제조 과정에서 다른 물질이 들어갔거나 용기 속의 밥 또는 밥이 되기 전의 쌀이 환경호르몬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지만 DHP 검출의 명백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실험에 쓰인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됐다고 단정 짓기 힘들고 따라서 이 실험만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것이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참 까다롭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용출 시험 결과 DHP 용출량이 허용되지를 넘지 않는다면 일단 안전한 용기로 감지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환경호르몬 내분비계의 장애물질 리스트는 없다. 환경호르몬 리스트 선정 작업은 WWF, 또 EPA 등 일본 후생노동성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리스트에 포함된 물질도 대부분
뇌분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일 뿐 뇌분비계 장애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민간단체인 WWF는 67종의 물질을 뇌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60여 종의 물질을 뇌분비계 장애 물질로 선정했다. 미국의 EPA가 뇌분비계 장애 물질 리스트 선정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 주마다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176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지정했다. 아직 환경호르몬의 뇌분비계 영향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특정 호르몬에 대해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찾기가 힘들다. 환경호르몬으로 공식 지정하려면 유해성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유해성 시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다. 각 국가마다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환경호르몬 규제는 하고 있다. 생식 디톡스는 음식을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방법이다. 천연식품에 풍부한 웰빙 물질인 각종 효소와 유익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죽게 되는 화식을 피함으로써 만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생식에 매료된 사람은 생식에 든 효소가 강한 해독작용과 독소를 배출을 돕는다고 믿는다. 물 디톡스, 주스 디톡스, 모노 다이어트 디톡스 등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주말 디톡스는 기간이 짧아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비용이 크게 안 들므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음식 섭취 장애,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는 주말 디톡스도 무리한 일이다. 체중이 정상보다 20% 이상 덜 나가거나 저혈당 신체 허약자도 주말 디톡스로서 이런 사람들은 좀 달리 생활을 통한 디톡스가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변비가 생기면 연근을 갈아 마신다. 혀에 설태가 끼면 레몬물을 입에 가신다. 몸에서 냄새가 나면 아로마 목욕을 한다. 입냄새가 나면 화슬리를 잘근잘근 씻는 것이 특효약이다. 바로 시간을 내어서 디톡스를 실행하기가 힘들다면 배변 목욕이라도 잘 해야 한다. 쾌변을 위한 필수 조건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즐겨 먹고 물을 자주 마시며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디톡스 전문가가 자주 권하는 배변 촉진제가 히마자 기름이다. 사실 음식만 잘 먹어도 몸속에 황금 호르몬 등 독소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중금속은 공복 시에 체내에 잘 흡수된다.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려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먹으면 발효 과정에서 생긴 미생물이 중금속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슬로우 푸드 식탁을 차리는 것이 좋다. 디톡스에 가장 널리 사용되며 가장 값싼 음료는 물이다. 염소 소독된 수돗물은 권장되지가 않는다. 세상의 모든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자, 이렇게 디톡스를 할 수 있네요. 외부의 독소로 환경 이런 거, 또 내부에 생기는 장내 유해균 이런 것을 이제 어쨌든 디톡스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 섬유질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고 음식을 통해서 그렇으면은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충분히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또 이렇게 식이섬유를 즐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해서 독소가 또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콩까지 튼튼해야 되겠죠. 폐기관도 좋아야 되겠고 또 피부도 어쨌든 참 탄탄한 피부, 깨끗한 물을 저압으로 결장에 주입하다가 빼내는 장세척도 디톡스 일환이다. 장세척은 변비 해소에도 유용하다. 간에서 수용소로 바뀐 독소는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된다. 신장을 통한 독소 배설을 원활하게 하려면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레몬, 오이 등도 배뇨 과정을 돕는 천연 이뇨제이다.
호흡도 중요한 독소 배출로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산소가 유입되고 내쉴 때는 각종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서 상승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폐를 통한 독소의 배출이 활발해진다. 독소는 피부와 땀을 통해서도 제거된다. 피부를 통해서 몸속의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려면 화장품 등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사우나나 운동을 통해서 땀구멍을 넓혀주거나 브러쉬 등으로 가볍게 피부를 자극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임신 중에 DHP에 많이 노출된 어미가 낳은 딸 생지와 보통 수컷을 교미시킨 뒤에 생식 능력의 변화를 살펴봤다. 결과로 일반 생지에 비해서 딸 생지의 몸무게가 21% 가벼웠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모유를 먹이는 기간에 환경 호르몬인 DHP에 노출된 엄마가 낳은 딸은 사춘기가 빠르고 나중에 생식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수의학과 고재명 교수 연구에서도 임신 기간에 환경 호르몬인 포털라이트 다량 노출된 생지가 낳은 아들 생지의 불임률이 일반 생지보다도 3배까지 높았다. 특히 포털레이트 중에서 DHP에 주로 노출된 어미가 낳은 아들 생지의 불임률은 최고 86%에 달했다. DHP에 노출되지 않은 어미가 낳은 아들 생지의 불임률보다도 3배 이상 높았다. 임신기간에 환경 호르몬인 DHP에 많이 노출된 어미가 낳은 아들 생지는 자주 불안하고 기억력이 나빴다. 이는 엄마가 임신 중에서 환경 호르몬과 자주 접촉하면 아들, 딸의 생식 능력은 물론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환경 호르몬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해악이 그려진다. 여성, 남성, 어린이, 청소년 이 성별에 따라서 이 독성의 단계에 미치는지, 또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 되는지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한다. 그다음에 여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여성의 난임과 자궁 내막증 등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남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남성의 정자수 감소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소개되고 있다. 또 어린이 청소년에서 왜 환경 호르몬에 유독 취약한지가 설명이 되고 있다. 환경 호르몬 어린이 세대에 급증하고 있는 성조석증, ADHD, 아토피 등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밝히고 있다. 환경 호르몬이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 보자. 그다음에 대물림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해악이 다른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사람에게 국한되는지 아니면 그 자녀 세대도 대물림 되었는지가 그려진다. 환경 호르몬이 대물림 관련된 다양한 동물 실험 결과도 소개되고 있다. 디톡스란 그러니까 면역력 저하에서 외부 걱정질환 면역력 신진대사를 잘해서 체지방 분해가 잘 되고 지방이나 자율 그 다음에 혈액이 생성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임산부의 흡연 음주도 자녀 ADHD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동물 실험에서는 어미의 흡연에 노출된 새끼가 저체중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저체중도 ADHD의 위험 요인 중에서 하나일 수 있다는 뜻이다. 약 2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내 학자의 연구에서는 흡연 임산부가 낳은 아이가 ADHD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 임산부의 아이보다도 2.6배 높았다. 같은 연구에서는 임신 중에서 술을 자주 마신 여성이 낳은 아이가 ADHD가 될 가능성은 비음주 여성 아이와 1.6배였다. 임신 중에서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한다. ADHD와 태아알코올 증후군은 다른 질환이지만 태아알코올 증후군의 행동 증상의 ADHD와 비슷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성조석증을 앓는 아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조석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은 5년간에 42.3% 증가했다. 성조석증 특히 여아에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겠다. 성조석증이 이렇게 성조석증에 대한
부모 등의 대중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다. 2000년부터 9월에 SBS가 이부적으로 방영한 환경호르몬의 습격은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플라스틱에서 흘러난 포탈레이트 환경호르몬이 남아를 여성화시키고 여아에게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니 부모라면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갈 만했다. 방송에서는 포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된 산모일수록 여도 하혈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2, 3세 여아의 가슴이 사춘기 손실한 벙근해지고 9세에 생리를 시작하는 등 성조숙증이 증가했다는 것도 소개되었다. 방송에서 포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작용을 방해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이에 따라서 여아는 더 여성스럽게 변한다고 했다. 자, 이렇게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몸은 자,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해독 과정을 들어간다. 간, 폐, 피부, 신장 등 신체의 주요 장기는 독소를 몸 밖으로 내버리는 디톡스를 매일 자동 실행하고 있다. 디톡스의 주역은 해독 장기로 일컬어지는 간이다. 간에서 각종 독성물질의 분해, 해독, 대사를 담당하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가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디톡스다. 구토, 설사, 구역질도 디톡스의 행위다. 신체의 디톡스만으로는 2%가 부족하다.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서 식품, 자, 이 과용에서 환경 호르몬에 취약한 태아, 영유아기의 사춘기는 태아에서 영유아기에서 어릴 때부터 해서 서구화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또 체내에서 비스페놀 A가 1.6배나 성인과 어린이 환경 호르몬 체내 농도를 비교해 보면 포탈레이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군요. 성인과 어린이 환경 호르몬을 봤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엄청 많다라는 거네요. 2012년부터 2년간 만 6세에서 18세 어린이 청소년 1820명을 대상으로 체내 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여성은 유산 방지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인 DES를 복용하고 또 이들이 낳은 딸은 20대부터 자궁암, 불임, 성조숙증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1990년대에 연구를 통해서 딸이 엄마 뱃속에서 DES에 노출된 것이 부작용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이후에 DES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DES는 당연히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된다. 환경 호르몬의 습격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은 어린아이다. 어린이가 환경 호르몬에 취약한 이유는 다음 5가지로 설명이 된다. 첫째, 어린이는 장에서 환경 호르몬을 더 많이 흡수한다. 환경 호르몬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노출된다. 신생아는 장 흡수율이 높아서 환경 호르몬을 성인보다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다. 둘째, 환경 호르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 일단 체내에 흡수된 환경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한다. 체내에서 환경 호르몬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영유아기 등 어릴 때는 이런 대사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므로 환경 호르몬이 몸 안에서 더 오래 남게 된다. 셋째, 어릴 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평생에 걸쳐 나쁜 영향을 받는다. 영유아는 적은 양의 환경 호르몬 노출에도 심각한 손상을 받아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알루미늄 포일엔 어떨까? 금속성인 알루미늄 용기에 산이나 염분이 많은 토마토, 또 양배추, 매실, 절임, 간장 등을 담아서 보관하면 알루미늄이 소량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런 식품을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금물이다. 불소 수지가 코팅된 냄비, 또 프라이팬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2분만 가열해도 380도 이상의 고온에 이른다. 이때 유해가스와 입자가 배출될 수가 있다. 빈 냄비나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면 안 되는 어린이 청소년 환경 호르몬은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엄마의 체내에 쌓인 환경 호르몬은 뱃속의 태아에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